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구미시의 강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느 날 야간 방법을 끝내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전 부대원을 깨우는 거야. 보통 새벽 5시까지 순찰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절대 깨우지 않는데 잠도 못 잔 애들을 깨우는 걸 보니 또 예정 없는 출동이구나 싶어서 별말 없이 일어났어. 출동지가 어디냐 물어보니 구미에서도 완전 촌구석인 강변이라는 거야. 그런 곳에서는 사실 집회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출동했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순찰차 몇 대와 직원 몇 명만 보일 뿐 집회하는 사람들은 안 보였어. 그리고 집회가 있으면 보통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전원 하차하라고 해서 하차하니 중대장이 찾으라는 거야. 뭘 찾으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찾았어. 보물찾기라도 하는 거 아니냐며 고참들은 낄낄 웃기까지 했어. 근데 내가 찾던 곳에 완전 반대편에서 들것 가지고 와. 라는 소리가 들렸어.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가서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뭘 찾은 건지 궁금하긴 했지만 들것이라면 뭐 사람이 빠졌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들것의 위쪽은 덮여 있어 못 봤지만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진 긴 머리카락엔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벌써 물이 다 말랐나 생각하고 지나쳤어. 그리고 그날 밤 악몽을 꿨어. 우리 부대엔 2층 침대를 길게 연결해 놓고 1층과 2층에서 생활하고 보통 약간 고참들은 이동이 쉽도록 1층을 쓰거든. 내 침대가 1층이어서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 바로 위 침대랑 그 옆 침대의 작은 틈 사이로 처음 보는 여자 머리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사라지라고 수백 번을 외쳤어. 그리고 슬쩍 눈을 떴는데 내 얼굴을 삼킬 듯한 큰 입만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이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내 눈 바로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 잠에서 깨어났어. 사실 그 들것을 봤을 때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몰랐고 시체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만 본 거라서 그 일은 그냥 쉽게 잊혔어. 악몽 같은 건 원래 길게 기억하진 않잖아. 그래서 나도 그 일만 아니었다면 까맣게 잊었을 거야. 몇 주쯤 지났을 때 우린 다시 그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어. 그 장소에서 죽은 그 여자를 죽인 용의자의 현장 검증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지. 그때 군생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장 검증이라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 우리가 하는 일은 유가족들이 용의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 유가족들은 용의자를 보며 죽이겠다며 화를 내며 오열하고 있었고 용의자로 보이는 아저씨는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마네킹에 입혀진 스타킹을 벗겨서 마네킹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 영화에 보면 그 순간 막 살인자의 눈빛이 보인다며 그러잖아.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 아저씨의 눈빛은 후회와 속죄의 눈빛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운수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는데 대학생이었던 여자와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야.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말이야. 그때 생각했어. 살인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두 번째 이야기, 추곡 후 현수교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 하지만 친구는 끝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 친구는 이 사건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사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동료들과 7명이서 추곡 후 지방에 있는 한 현수교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겪은 일이라고 했어. 그날 그들은 차 2대에 나눠 탔고 친구는 그중 뒤쪽 차를 운전했다고 해. 앞차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와 그 친구와 사귀고 있던 다른 친구 그리고 점장 총 3명이 타고 있었고 우리 차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어.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렸더니 현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대. 현수교 너머엔 막다른 곳이 있어 그 현수교만 관광용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 근데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앞차가 급정지를 하더란 거야. 무슨 일이지? 10m 정도 뒤에 있던 뒤쪽 차에서는 당연히 차가 멈춘 영문을 모르니 그대로 멈춰 있었어. 앞에서 전혀 움직이려는 낌새가 없어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친구가 문에 손을 댄 순간 앞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 커플이 차에서 뛰어나오더래. 친구가 놀라서 차에 내려서는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친 그 순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맹렬한 기세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광장 구석의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골짜기에 몸을 던져버리더래.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가드레일로 달려가 골짜기 아래를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래. 망연자실해진 채 일단 앞차의 점장은 괜찮은지 보러 갔대. 점장은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더래. 따라가면 안 된다. 친구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 경찰은 바로 도착했고 제정신이 아닌 듯한 점장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어. 당연하지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커플은 시체로 발견되었고 친구를 포함해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살로 결론 지어졌대. 그 후 친구는 점장에게 병문안을 가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대. 점장의 말에 의하면 광장에 도착하자 난데없이 차 앞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위험하다 싶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는데 마치 사극에나 나올 법한 모습에 여자아이가 방긋 웃고 있더래. 이런 곳에 웬 여자아이가 있나 싶기보단 기분 나쁜 그 웃음에 도망칠까 생각하던 중이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차 주위에 비슷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잔뜩 둘러싸고 있더래. 위험하다고 느낀 점장은 입안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대. 그리고 차를 둘러싸 아이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더니 노래를 하기 시작했대.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속에 새는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속에 새는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속에 새는. 그러자 그 소리는 언젠가 밖이 아닌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점장은 따라가면 안 된다를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대. 근데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들과 손을 잡고 달려가 버렸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경찰은 믿어주지 않더라. 나도 내가 뭘 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 라고 점장은 친구에게 말했고 이 이야기를 친구가 해주는데 나도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어. 하지만 친구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죽었어 라고 진지하게 말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 세 번째 이야기, 음침한 원룸에서 벌어진 공포. 내가 작년에 자취를 했는데 그 방에 친구는 와봐서 알겠지만 분위기가 음침하고 한겨울에도 집이 습할 때가 많았어.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의 방이었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안 좋은 곳이 컴퓨터 책상이었어. 그 책상도 내가 새로 산 책상이었고 컴퓨터는 원래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방에 놔두니까 그쪽만 기운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기운이 좀 안 좋다는 느낌만 들 뿐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었어. 그렇게 산 지 한 세 달쯤 후였나. 늦은 봄비라기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맑은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빗소리에 깬 거야. 너무 늦은 밤이었지만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귀찮지만 창문을 닫고 다시 자려고 일어나려는 그 순간 끼익끼 기분 나쁘게 쇠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놀이터 근처의 집이라면 그네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잠들었겠지만 내가 살던 원룸 근처엔 그런 소리가 쉽게 들릴 만한 게 없었거든. 게다가 그 소리는 내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이서 들렸어. 비가 쏟아지는 소리에 그 소리가 섞여 들리니까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너무 무섭기도 해서 이불 속에서 떨다가 결국 다시 잠들었어. 다음날 창문을 닫지 않아 베란다로 들어온 빗물을 보며 정말 내가 한심하단 생각이 들더라. 무슨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사실이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습관대로 컴퓨터를 켜려고 하는데 컴퓨터 본체 앞에 긴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 떨어져 있는 거야. 난 여자친구도 없고 집에 여자라곤 들어온 적이 없는데 여자 머리카락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한참을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치우고 컴퓨터를 켰어. 막상 게임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운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게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컴퓨터가 또 고장났나 해서 스피커를 봤지만 스피커는 멀쩡했어. 그리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작게 나는 거더라고. 이상하네 하며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봤는데 하얀 손이 내 귀를 살짝 감싸고 있더라. 너무 놀라 뒤돌아보려 했는데 고개가 안 움직이는 거야.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은데 거울을 통해서 계속 그 손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내 머리 뒤로 긴 생머리 하나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손만 보고서도 못 숨지기겠는데 머리가 나와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진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았어.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데
한순간 손이랑 머리가 사라지며 게임 소리가 잘 들리더라. 진짜 그런 경험하고 나니 컴퓨터를 못 하겠더라. 얼른 침대로 누웠어.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건지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다가 눈이 떠졌는데 침대 맞은편 컴퓨터 책상 의자에 어떤 여자가 자기 머리를 뜯으며 앉아서 의자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어. 그 여자는 약간 미친 것 같이 웃으면서 몸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은 날 향해 고정되어 있더라.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밤낮을 바꿔서 자다 결국 안 돼서 그 집을 나왔어.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도 못 기다리겠더라고. 위약금을 주고 나올 정도로 끔찍했던 경험이야. 네 번째 이야기, 야자시간 지하에서 벌어진 무서운 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야. 내가 전에 들었을 당시엔 우리 학교 졸업생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고 들었어. 나는 지방 도시의 구석진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녔어. 학교는 신식 건물인데 다른 학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지만 주변 환경은 정말 촌구석이었어. 도심 속의 혼잡함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라 항상 조용했지. 더군다나 여학교라서 운동장에서 축구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매점도 부대시설처럼 중심 건물 밖에 있어서 소란스러움과는 철저히 분리된 곳이었어.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여학생 수다 소리는 어마어마했지만 말야. 아무튼 내가 우리 학교의 조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스쿨버스나 시내버스, 부모님 픽업 등을 이용해 다녔어. 그 동네에 사는 소수의 학생만이 도보로 등교했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동수단이 있었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그 당사자는 학교 선배였으니 편하게 언니라고 칭할게. 여느 때처럼 야자를 하던 날이었어. 창가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 밖에 비 온다. 반 분위기는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 갑작스러운 비는 교통이 불편했던 우리 학교에게 최악이었거든. 더군다나 언니는 소수에 속하는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난감했어. 집에 전화해서 가족 중 누군가에게 우산을 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해야 했지. 그때는 핸드폰을 흔히 들고 다니던 때가 아니라서 야자 중간 쉬는 시간에 학교 공중전화는 완전 대기 인원 폭발이었어. 사실 학교에 공중전화는 2개였거든. 매점 가는 길목에 하나, 동아리방이나 특별실에 있는 지하에 하나. 그런데 어두운 밤인데다가 비까지 내리니까 평소 멀쩡할 때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지하에 일부러 가는 용감한 학생이 거의 없었어. 워낙 귀신 목격담이 자자하던 곳이라 그걸 몰랐다고 해도 지하는 친구랑 가도 을씨년스럽고 왠지 소름 돋는 느낌이었어. 학생들은 왜 하필 그런 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 아무튼 언니는 결국 쉬는 시간에 집에 전화를 하지 못했어. 야자 2교시가 시작되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선생님 몰래 매점 길목 공중전화에 가봤는데 사실 그런 목적 가진 학생이 한둘이겠어? 교통편을 이용한다고 해도 차에서 내리면 우산은 필요하잖아. 여전히 기다리는 학생이 북적북적했어. 마음이 다급해진 언니는 큰맘 먹고 지하 공중전화로 가기로 한 거야.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쪽은 초록색 비상등 불빛만 보일 뿐. 무서웠지만 꾹 참고 더듬더듬 복도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켰어. 깊은 굴속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그곳이 불을 켜고 나니 왠지 덜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졸랐나 하는 마음에 씩씩하게 계단을 내려갔대. 다행히 공중전화는 지하 교실들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어. 전화기 앞에 선 언니는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누른 다음 왠지 등 뒤에 뭐가 없으니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기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가족이 전화를 받길 기다렸어. 비 와서 전화했어. 우산 좀 갖다 줘, 엄마. 학교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변 애들 보고 좀 조용하라고 그래. 하나도 안 들려.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네 옆에 여자애들 떠드는 소리 나는데. 상황 파악된 언니는 전화고 뭐고 집어던지고 교실로 미친 듯이 엉엉 울며 뛰어갔대. 반 친구들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우느라 대답도 못하더래. 반 분위기가 이상해지니 담임 선생님이 오셨고 담임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다그치니 그제야 진정이 된 언니가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언니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덤덤하게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교무실 전화로 어머니께 다시 전화 드리라 그러더래.
놀라셨겠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분위기 정리를 했대. 짐작컨대 그 선생님은 이런 일을 겪은 학생을 몇 번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았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았어. 음기충만한 여학교의 미음자은 건물에 늘 그늘진 지하인 적 드문 곳, 비 오는 날씨. 귀신이 나올 법한 조건이잖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처음에 전화 합선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언니 엄마는 분명히 들었대. 많은 무리의 여학생들이 떠드는 소리. 왁자지껄하면서도 명료한 소리들. 그렇다면 언니가 통화할 때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언니 옆에 있었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 떠들었던 건 아닐까? 5번째 이야기, 산동네 절벽의 미스터리 표지판. 주변이 온통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큰 길을 벗어나 샛길을 조금 타고 가면 나오는 드라이브 코스에는 희미한 가로등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 보일 뿐 완전한 어둠이었다. 평소 A는 산동네 절벽과 맞붙어 있는 바다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드라이브를 즐겼지만 오늘은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닫았다. 왠지 뒷좌석에서 자꾸 인기척이 느껴져 룸미러를 흘끗거렸지만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다. 이제 곧 드라이브 코스에 하이라이트인 커브 코스가 나온다. 거리가 멀다 하고 바뀌는 커브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고난이도 코스였다. A는 속도를 줄이고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는 노란색 표지판을 따라 첫 번째 커브로 진입했다. 엑셀에서 발을 떼어도 가속이 붙어 A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의 균형을 맞췄다. 여전히 표지판이 지시하는 속도보단 빨랐지만 그 속도로 달린다면 드라이브를 하는 의미가 없었다. A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붙였다 떼며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산길을 내달렸다. 핸들을 요리조리 꺾어 충돌을 피할 때마다 묘한 쾌감이 그의 잡생각을 모조리 날려주었다. 커브 여러 개를 순식간에 돌파한 A는 나지막하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커브로 가기 전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는 길에서 최고 속력을 냈다. 마지막 커브는 긴 U자 모양으로 지정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위험한 드라이브를 즐기는 A조차도 어두컴컴한 U자 커브에선 단 한 번도 원하는 속도를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올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깨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잘못하면 차가 뒤집혀 밤바다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A는 순식간에 커브 앞에 도착했다. 멀리서부터 보이던 노란색 표지판이 그의 시야에 정확하게 들어왔다. 뭔가 이상했다. A는 재빨리 페달에서 발을 떼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다. 고요한 밤에 산속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A는 앞유리를 통해 보이는 표지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표지판은 자신이 알고 있던 길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고 그 방향은 정확히 낭떠러지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표지판을 잘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재빨리 가속을 낸 A는 표지판과는 반대인 방향으로 차를 몰아 커브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커브길에선 차 한 대가 뒤집혀 구르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곧이어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표지판 뒤에 숨어있던 여자가 고르지 못한 이를 드러내며 커브길 아래쪽을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6번째 이야기, 도쿄 맨션의 기모노 여인.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여동생, 언니, 어머니와 함께 작은 맨션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작은 다다미 방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베개를 늘어놓고 잠들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제가 집안의 모든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거실, 텔레비전 코드도 다 뽑은 후 다다미 방으로 가서 어머니께 집안의 전기를 모두 껐다고 말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여동생이 잠들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잠을 좀 뒤척였습니다. 잠시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는데 조용하던 방에서 쾅하고 이상한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두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소리의 근원지가 거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자는 줄 알았던 언니가 지금 들었어?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건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고 있을 뿐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 소리는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로 굉장히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언니도 아까의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내가 거실에 가볼게라며
몸을 일으키길래 언니와 함께 방에서 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살짝 거실을 보았습니다. 거실엔 중앙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식탁 겸 이야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호리호리한 체격, 입고 있는 흰 기모노를 보아서 여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언니를 쳐다봤고 언니는 제 시선도 못 느끼고 그 여자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에서 등을 곧게 펴고 테이블 위에서 정절을 한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소리내면 쳐다볼까 걱정되어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끝까지 정절을 한 채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억지로 깨워서는 거실에 사람이 있어 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고 무슨 말이야? 라며 거실로 향했고 거실에 도착했을 땐 언니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안 보이고 테이블 위도 깨끗이 정리되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언니의 눈은 멍했습니다. 저 달리 언니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테이블 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언니는 저기에 여자가 있었어요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일단 자라며 저희를 다시 침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부자리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소리치고 침실에 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거실에 데리고 온 그 잠시 동안도 언니는 거실에서 쭉 그 여자를 보고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느새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언니에게 언니, 어젯밤에 말이야라고 먼저 물었지만 언니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소리쳐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 언니는 저에게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원래 말을 걸면 누구보다도 밝게 대답해 주었는데 무시해버리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외친 소리로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봤고 언니와 눈이 마주친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를 눈앞에 두게 된 저는 매일 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쪽으로부터 노크와는 다른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렸는데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난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이 반대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참을 수 없어 여동생 방 쪽의 벽을 치며 어서 일어나 라며 외쳤지만 여동생은 이미 잠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즉,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저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그 소리가. 전 결국 그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복도의 저쪽에 있는 거실이었습니다. 거기엔 커튼 사이로 새는 창백한 빛으로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때와 똑같이 거실을 바라보니 테이블 위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흰 기모노를 입고 등을 곧게 편 채 정절을 하고 테이블 가운데서 뒷모습만을 제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여자에게서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또 소리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과 마주한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의 양쪽 눈에는 정확히 눈구멍만한 대못이 박혀 있었고 양손엔 망치 같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너네 가족도 끝이야.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저는 제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거실에서 자던 저를 방으로 옮긴 거냐고 물어봤고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물었지만 무슨 소리야, 언니? 꿈꾼 거 아니야? 라고 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벽을 두드린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여자가 했던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별은 그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평소대로라면 거실엔 어머니가 있고 부엌에서 저녁밥을 분주히 만들고 계셨을 텐데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고 어머니, 주무세요? 라고 현관에서 물었지만 집안은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둘러보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전신에 피가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더군요. 몇 년 전, 그리고 어젯밤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문을 벌컥 열어서 정신없이 맨션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갔을 땐 가족이 걱정되어 일단 가까운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이곳에 있어달라며 빌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간 때문인지 가게 안에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안 보였고 불렀을 땐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 집을 둘러본 건 아니니 누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집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슈퍼 앞에 있던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중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 정도의 통화 연결음이 들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시라도 안심했던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니? 저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함을 잃고 있던 저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어머니지? 무슨 말이야? 괜찮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엔 거실에만 전화기가 있었고 거실에 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상당히 늦네. 라는 건 마치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듯한 질문인데다가 누가 봐도 자다 일어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 저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이야기를 하는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입술로 어떻게든 움직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리고 조금의 간격을 두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야. 7번째 이야기, 전쟁 후 유령이 출몰하는 소름 끼치는 폐가. 이건 제가 오래전에 겪은 소름 끼치는 체험입니다. 아직 자동차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친구 3명이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봤다며 내게 동행을 권유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뒤 모자가 집에서 곡괭이로 살해되어서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서 가보자 라며 의견이 모아져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있다는 곳을 찾아서 깊은 산속까지 차를 타고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TV와 정말 똑같은 집이 있길래 여기가 틀림없겠는데 라고 확신하며 차에서 내려서는 대나무 숲 뒤에 있는 문제의 폐가로 도착했습니다. 폐가 앞에는 TV 프로그램 마지막 진행자가 놓고 간 빨간 국화가 아직 놓여져 있었습니다. 집 안을 대충 보고 돌아가려고 대나무 숲을 지나는데 왼쪽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3m 정도의 높이의 어머니와 아들이 상반신만 드러낸 채 둥둥 떠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5m 정도로 점점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미끄러지는 그들을 우리 넷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 차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어디선가 이리 와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차에 탄 다음 뒤를 돌아봤을 때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망쳐야 돼라고 소리쳤지만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를 마구 통과하며 날아오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시동이 걸렸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직전 시동을 걸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당시 사건이 실린 신문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그때 그 TV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국화의 색이 흰색이었습니다.